마지약이 사형 선고를 받자 카미는 모리학이 옳고 자신이 틀렸다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모리학은 해방 후에 신문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5년간 소설을 쓰지 않고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69년 건강이 악화되어 1970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까? 다른 사람 잘 들립니까? 네. 네, 다음으로는 프랑수와 모리아크의 작품 사랑의 사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의 사막은 모리아크가 1925년 발표한 장편소설로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1926년에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모리아크의 개인적, 문학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이 소설이 발표된 1925년은 모리아크가 40세에 접어든 해로 그는 이 해를 기점으로 자신의 젊음의 시기가 끝이 났다고 느꼈습니다. 유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시기가 그의 삶과 작품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모리아크는 이후의 모든 작품에서는 잃어버린 순수성, 적대적인 세상 앞에서의 지속화되는 욕망과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한 비극에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리아크가 스스로 순수함의 근원이라고 느꼈던 그의 청년기가 끝난 시기인 동시에 그의 내면적 위기가 시작된 해에 집필된 사랑의 사막은 향후 그의 작품 세계 전반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리아크는 이 작품의 제목인 사랑의 사막을 두고 이 제목은 나의 다른 작품들에도 붙여질 수 있다며 자신의 작품 속 인물들이 겪는 비극의 모습을 함축한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작품의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이 작품은 쿠레주 가족을 다룬 소설로 92세의 아버지인 의사 폴 쿠레주 박사와 그의 17세 아들인 레이몬 쿠레주가 마리아 크로스라는 한 여인을 동시에 사랑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사막과도 같은 숨막히는 가정으로부터의 탈출구로서 몰래 그녀에 대한 연정을 품게 되고 아들은 호기심으로 연상의 여인인 마리아에게 끌리게 됩니다. 결국 둘 모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각자 나름의 시련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마리아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친밀감을 느끼고 서로의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이 작품은 한 여인에 대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파격적인 소재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욕망에 관한 자극적인 묘사나 전개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물의 내적 갈등과 인물 간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인 사랑의 사막은 사랑의 메마름과 소통이 단절된 관계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진정한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쿠레주 가족들. 레몽의 순수성만을 사랑한 마리아와는 달리 그녀에게 정열적 사랑을 느끼는 레이몽의 관계. 같은 시기에 같은 여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품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등등은 또 사막과도 같이 메말라 있는 단절된 관계들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를 통해 결국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질적인 결핍과 인물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각자의 사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테레즈 데스케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1927년에 발표되었고 이 작품이 발표되기 20년 전에 모리아크의 고향이었던 보르도에서 청년 시절에 그가 법정에서 목격했던 사건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구상된 작품인데요. 지방의 소부르주아 가정에서 억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여성이 그 억압 가운데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된 이 사건이 모리아크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모리아크의 손끝을 거쳐 각색된 것이 바로 책 데레즈 데스케르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테레즈 데스케르라는 여성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워서 전통과 형식의 틀에 갇힌 채 개인의 존재를 말살하는 당시 프랑스 지방 부르주아 사회의 위선적 모습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집단적 억압에 맞서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을 위해 투쟁하는 한 개인의 내적 갈등을 치밀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 아닌 두 가문의 정략 결혼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숨막히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남편의 몰이해와 의사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던 테레즈는
남편을 독살하기 위해서 남편의 심장병 약속의 비소량을 조금씩 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소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난 처방전을 수상히 여긴 약제사의 제보로 이 독살은 미수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체포된 테레즈는 체면을 중시하는 집안 사람들의 허위 진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요. 테레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진실된 대화를 나누어 보고자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 베르나르는 테레즈의 내적 갈등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녀와 대화를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테레즈는 남편에게 평생 동안 의 좋은 부부를 연기하면서 유패 생활을 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독 가운데서 점차 피폐해져가는 테레즈의 모습은 남편 베르나르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베르나르는 아내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고 테레즈를 파리로 데려갑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둘이 헤어지기 전 결혼 이후로 유일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기도 했지만 이 기회 역시 서로가 정말 생각조차 어울릴 수 없는 존재들임을 확인하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극히 형식적인 합의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테레즈는 자유의 땅 파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테레즈 데스케르는 1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각 장의 구성은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테레즈가 재판장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하룻밤 동안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리아크는 테레즈를 현재 상황으로 몰고 온 심리적 원인, 즉 과거의 사건들과 그 사건들 속에서 테레즈가 느낀 내적 갈등을 풀어놓습니다. 또 모리아크는 이처럼 분산된 구성, 즉 재판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여정을 바탕으로 테레즈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의 회상, 그리고 곧 이루어질 남편과의 만남, 남편과의 대화, 그리고 관계 회복의 가능성, 고백의 욕구 등을 분산시켜 놓음으로써 주인공의 분열된 자아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정체성 탐색의 욕망을 강렬하게 부각시켜 놓았습니다. 또 이야기는 9장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오면서 마지막 13장에 이르기까지 연대기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가족의 명예라는 멍에 아래에서 완전한 자기 포기와 유패 속에서 살아가는 테레즈의 모습과 또 테레즈가 겪는 내적인 갈등, 개인의 정체성을 말살하기까지 하는 집단의 전체성 등이 대조를 이루면서 그려집니다. 모리아크가 전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은 가족의 정신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가족의 이름이 외부 세계에 비춰지는 가정의 모습과 그 명예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폐쇄적인 가정을 배경으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제목을 바꾼 이유가 폐쇄적으로 그려지는 가정의 문제보다는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 인간, 특히 전통적 부르주아 사회의 가정에서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되었던 한 여성의 존재론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길 바랬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어쨌든 모리아크는 작품의 제목과 관련해서 오랜 시간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키는 제목보다는 작품의 여주인공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었고 이 선택은 훗날 작품의 주인공 테레즈가 모리아크의 작품 세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떠오르는 데의 계기가 됩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모리아크는 여기서 소위 신을 믿지 않는 인간의 비극을 다루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치욕의 밑바닥까지 빠져들고 급기야는 자기 혐오를 체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테레즈 데스케르를 주인공으로 하는 작품들이 거의 연작의 형태로 출간이 되었는데 1927년 출간된 테레즈 데스케르에서 처음 등장한 이 테레즈가 1938년에 출판된 플롱제에 수록된 두 편의 단편 의사에게 간 테레즈, 호텔에서의 테레즈를 거쳐서 1935년 밤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테레즈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테레즈는 이같이 여러 작품에 등장할 때마다 그 모습이나 성격이 변하지 않고 더욱 상세하게 다듬어지면서 존재의 깊이를 더해가는데요. 밤의 종말에서는 남편 독살 혐의를 받던 때로부터 15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45세가 된 테레즈가 평소에 소원시하던 딸 마리와 재회하면서 또 이 삶의 종말이 가까워진 이 테레즈를 드디어 용서하게 된다는 줄거리가 계속 다루어지면서 테레즈의 이야기는 일련의 영작 형식으로 하나의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테레즈 데스케루 한 작품을 통해서는 신의 외면, 회심, 신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구원 등 이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조감하기는 어렵지만 모리학의 작품 세계가 제시하는 암담하고 비참한 세계와 이 악과 타락의 의식은 인간의 삶이 무한한 비극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악의 시련을 통해서 은총의 도움에 힘입어서 구원을 받고 결국 신에게로 나아감을 묵시적으로 되풀이합니다. 이상 테레즈 소개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프랑스와 모리아크의 작품 특징과 작가 세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리아크의 작품에는 자유와 종교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리아크 자신 또한 부르주아에 속하였지만 그들의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에는 그 또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작품들 속에서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반복해서 묘사하면서 인간이 죄에 이끌리는 사악한 본능을 지닌 존재임을 알렸지만 그러한 인간의 죄와 욕망은 마침내 하느님의 은총으로 극복됨으로써 구원을 향해 나아감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톨릭 작가이긴 하지만 가톨릭 교리를 직접적으로 작품에 반영하고 역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타락의 밑바닥에 존재하는 하느님의 은총과 구원이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은총의 힘을 발견하도록 이끄는 작가입니다. 그는 20세기의 대표적인 가톨릭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의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신이 없는 인간들의 비참함을 주제로 합니다. 인간 자체가 원래 내면의 원죄의식 때문에 갈등을 겪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는 다른 가톨릭 작가들처럼 자신의 신앙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유혹과 죄악으로 방황하는 인간들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모습들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극도의 타락과 삶의 극단까지 나아감으로써 그들 스스로 신의 존재와 구원의 빛을 발견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그가 작품에서 나타나고자 했던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 중 앞서 소개해드린 테레즈 데케루는 가정과 사회의 속박으로 고립되어 있는 테레즈라는 한 여인이 남편의 독사를 꾀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그녀의 살인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고 이는 그녀의 진정한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모리악은 이 작품의 결혼, 가정, 사회의 금기들에 반항하는 테레즈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의 내적 욕구와 마음속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범죄 본능을 묘사하며 진실의 추구에서 빚어지는 불안과 혼란을 선명히 그려냈습니다. 다음으로 모리악의 대표적인 작품인 독사 때의 얽힘은 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것으로 가족에 대한 늙은 법률가의 증오심과 탐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리악은 인간 사이의 사랑은 헛된 것이며 인간의 모든 악과 욕정을 넘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구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 그는 악행의 영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폭로했고 구원과 평화의 가능성을 내밀며 신의 자비와 인간의 연약함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30년대의 모리아크는 문학가로서 원숙한 단계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평론가, 언론인으로서도 그 명성을 떨치며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문학가로서 뿐만 아니라 빼어난 논쟁가이기도 했는데 30년대에는 모든 형태의 전체주의를 비난하고 파시즘을 규탄하면서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레지스탕스 작가들과 함께 일을 했고 전후에는 정치 토론에도 활발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는 1962년부터 드골을 지지해 같은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고 그는 지금도 사람들에게 체제와 제도에 속하기를 거부한 진정한 자유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랑스와 모리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두 팀 다 발표 마친 거지요? 네, 그 우연찮게 첫 번째 팀과 다르게 두 번째 팀이 작품 하나하나를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면서 그 작품들의 줄거리를 통해서 작가 모리악의 작품 세계가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표에는 특별히 지적할 점이 전혀 없는데 하나 조금 여러분한테 이제 조심하라고 부탁을 하고 싶은 부분은 보니까 이제 그 참고 자료에 여러분이 그
그 작품에 그 원래 제목을 프랑스어로 이렇게 옮기면서 띄어쓰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는 이제 프랑스어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는 전공자니까 그게 뭐 만약 여러분이 무슨 교양을 이렇게 지금 프랑스 문학으로 듣는 학생들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편집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음에 혹시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런 부분도 조금 챙겨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팀도 마찬가지로 리포트 작성해서 10일 후까지 그 Q&A라는데 그 질의응답하는 거기에 여러분이 파일을 탑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뭐 두 팀 발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아니면 저번에 그 끝까지 내가 그 설명 못했던 문법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혹시 뭐 여러분 지금 두 팀 발표가 끝났는데 두 팀 친구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친구들 있습니까? 지금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저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문법을 일단 끝을 내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지금 문법 끝까지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문법을 좀 빨리 마치게 되면 바로 프랑스어 모리학 작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화면 잘 보입니까? 네, 예. 그래서 저번에 그 대과거를 과거 시제를 하면서 대과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대과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그 대과거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과거 형태에 대해서 잠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과거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과거에 에트거나 아부아그를 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빡디시빠세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복합과거 배울 때 과거분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분사를 붙이는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에트를 붙이고 어떤 때 아바아크를 붙이느냐 하는 거는 여러분이 복합과거 배울 때하고 똑같은 원리로 그 조동사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경우에 가장 옛날에 일어난 그 사건을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바로 대과거를 쓴다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활용한 형태만 잠깐 보면 화항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정리하다 이런 뜻을 가진 동사인데 아부학 동사를 조동사로 가지거든요. 그리고 퀘스트에는 머무르다라는 동사인데 저번 여러분 복학과거 하면서 기억나겠지만 왕래발차기라는 그 네 가지 이렇게 그 움직이는 그러니까 어떤 움직이는 상태라든가 이른바 왕래발착 그 안에 들어가는 동사로 이렇게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퀘스트 동사가 그 복합과거와 마찬가지로 에트르 동사를 여기서 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제에 정리하다라는 이 동사는 아바를 써서 지금 아바가 동사의 반과거에다가 과거분사 붙여서 지금 활용을 해놨죠. 그래서 샤베 황제, 띠아베 황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퀘스트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에트르 동사를 조동사로 쓰고 있고 에트르 동사의 반과거 형태에다 과거분사를 붙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때가 했을 때, 뒤에 때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때 복합과거 설명하면서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한 것처럼 에트르 동사 다음에 나오는 이 과거분사는 일종의 형용사처럼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형용사처럼 생각이 돼서 형용사처럼 이제 간주를 하기 때문에 형용사는 항상 수식하는 명사와 수식하는 주어의 성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수식하는 명사나 주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품사가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처럼 지금 취급을 해서 만약 나가 여성의 경우에는 을가 붙어야 되고요. 띠가 여성의 경우에는 을가 붙어야 되고 예를 들면 누가 지금 이제 여성만 됐을 경우에는 ES가 되고 누가 이제 뭐 남성이라든가 아니면 남녀가 이제 합쳐져 있을 경우에는 S만 붙고하는 식으로 해서 이 주어에 따라서 지금 성수를 일치를 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법 사항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과거에서 그 미래로 가는 프랑스어의 그 시제 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했던 거를 여러분이 이 도표를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사건들을 서술을 할 때 가장 나중에 가장 옛날에 일어났던 것을 리스크박 해가지고 우리 그 문법책에는 대과거라고 여러분이 해석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과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동작인 경우에는 그 과거에서 일어난 사건 일시적인 동작의 경우에는 빠세콩코제 복합과거를 쓰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현재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소설 속에서 일어난 가상의 사건이거나 아니면 현재와는 정말 현재의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사적인 사건일 경우에는 빠세 생플레에서 단순 과거를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여러분이 회화를 하거나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쓰이지가 않고 여러분이 소설책이라든가 역사책에서 볼 수 있는 시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중에서도 그 여기에 이제 점처럼 표시를 되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지속되는 어떤 상황이나 습관 같은 걸 표현을 할 때는 앵박부에서 반과거를 쓴다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를 우리가 서술을 할 때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도 여러 가지 사건을 여러분이 한꺼번에 서술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사건의 순서를 정해서 현재와 가까운 미래는 전 미래라는 시제를 썼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중에 일어난 일을 단순 미래라는 시제를 썼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 저번에 맨 처음에 내가 얘기를 한 것처럼 어린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언어를 배우게 될 때 처음에는 이제 명사를 가지고 자신의 그 의사를 표현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면 동사를 써서 어떤 상황이라든가 자신이 어떤 일어난 사건 같은 것을 묘사를 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하는 거는 일어난 사실을 아마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를 그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처음에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좀 더 복잡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가정적인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제시를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말하는 방법을 좀 더 다채롭게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엔티캐티프라고 해서 직설법인데 직설법은 이 직설법이라는 표현 그대로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말하는 방법을 직설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는 엔디캐티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헬 베키테 오브젝티브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객관적인 사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 시제들을 우리가 공부를 조금 전에 공부를 했죠. 점심시간에 공부를 했죠. 그리고 또 말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앵페가티브라고 해서 명령법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법은 뭐 여러분이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상대가 있을 때 그 상대에게 어떤 그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할 때 우리가 흔히 명령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드디 꼬망드망이라고 해서 명령의 방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명령법도 사실은 현재 과거가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생활에서는 명령법 과거라는 거는 거의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문어적인 표현이고 사극 같은데 이제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명령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재만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말하는 방법 중에서 꽁디시오넬이라고 해서 조건법이라고 흔히 우리 그 문법책에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조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모드 시포지시용해서 어떤 전제를 준다, 어떤 가정적인 어떤 상태를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아마 문법 시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조건법도 조건법 현재, 조건법 과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시브종티프라고 해서 이건 접속법으로 이제 문법책에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법은 엔디캐티프하고 꽤 대조되는 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디캐티브는 아까 얘기한 것대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든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
사실을 얘기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시부종크티프는 극히 주관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아주 주관적인 어떤 그 마음의 상태,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서술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시부종크티프 접속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요구하는 거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확실하지 않은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시부종크티프라는 접속법을 사용하게 된다. 접속법도 지금 보면 시제가 보면 아주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고 반과거도 있고 대과거까지 있거든요. 근데 접속법도 사실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는 접속법은 현재만 보통 활용을 해요. 그래서 뭐 과거라든가 반과거, 대과거 같은 경우는 거의 문어적인 표현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화할 때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전에 한번 내가 프랑스 이렇게 어떤 가수하고 근데 그 가수가 이제 그 노래가 약간 그 우리식으로 하면 그 트로트 같은 이게 장르는 전혀 트로트가 아닌데 이제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근데 여러분은 또 트로트에 대해서 우리나라 그 대중음악 장르인 트로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나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트로트를 워낙 이제 젊은 가수들이 많이 부르고 해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선생님이 조그만 이제 아기가 아직 초등학생인 아기가 있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웃기는 얘기를 해서 내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그 트로트 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 세대는 트로트라고 하면 뭔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듣는 뭔가 가사도 이렇게 아주 유치하면서 청승맞은 그런 뭔가 철진한 그 노래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세대였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나보다 훨씬 젊은데도 그 선생님도 나하고 비슷하게 그런 그 편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이제 철진한 뭔가 이제 낡아 빠진 그 장르로 생각했던 트로트가 이제 지금 이제 꼬맹이들한테는 아주 좋아하는 그 장르가 됐으니까 좀 약간 그 우리나라 어떤 변화라는 게 참 늙은 사람으로서 따라가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굉장히 그 감성적이면서 약간 이제 철진한 듯한 그런 노래를 부르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프랑시스 라란는가 지금 성은 라란느가 맞는데 지금 프랑스와 라란느가 프랑시스 라란는지 지금 내가 이름을 그분 성함을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근데 아무튼 그 가수가 나와서 이 인터뷰를 하는 거를 이제 일부분만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가수하고 인터뷰를 하던 그 사회자가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인생에 이렇게 접속법 반거어까지 사용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문장을 만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뜻이 그 사회자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랑스 사람들까지도 이 접속법은 거의 현재만 쓰지 실제 이제 상황에서 접속법 반과거를 써야 될 이럴 경우에도 무조건 현재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문법에 맞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박수를 치면서 이제 놀라는 걸 본 적이 놀라고 재밌어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실제 여러분이 이제 프랑스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물론 문법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접속법 과거를 써야 되는 거지만 과거를 쓰는 경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활용할 때는 접속법 현재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조금 그 저번 시간에 그 단순 과거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어체에서 특히 이제 문학에서 굉장히 이제 고상한 어떤 표현을 쓸 경우에는 그 문어체 안에서는 접속법 뭐 반과거 심지어는 대과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 이해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다음 부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랭베가티프 해가지고 이제 명령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얘가 나오는데 에쿠데모아 비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런 뜻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명령할 때 뭐 해라 이렇게 할 때 주어를 안 붙이잖아요. 그렇죠. 너 문 닫아 줄래라고 하면 이게 명령법은 아니잖아요. 문 닫아 이렇게 하면 명령법이죠.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명령법이라고 할 때는 주어가 없어집니다. 근데 주어가 없어지는데 에쿠테 모아 비행이라는 이 문장에서 보듯이 모아는 원래 에쿠테 앞에 있는 목적어거든요. 근데 목적어인데 명령법이 되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령법은 주어가 날아가게 되죠. 그렇죠. 주어가 날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앞에 있던 그 대명사는
뒤로 돌아가게 돼요. 뒤로 돌아가게 되면서 이렇게 강세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는 거 뭐 강세형으로 되고 이런 거 자세히는 내가 그 설명을 안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이미 이거를 그 문법을 지금 공부를 한 상태고 해서 지금 내가 말하면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혼자 한번 문법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령은 그리고 또 일단은 명령을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명령법은 2인칭 단수, 2인칭 복수, 그리고 1인칭 복수 이거는 일종의 청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명령법으로 바꾸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어만 다 떼버리면 돼요. 근데 항상 이제 조금 항상 그 프랑스어에 일종의 불규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군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뒷박을 하면 s가 붙잖아요. 요게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세한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조건법이거든요. 그래서 조건법은 보통 여러분이 조건법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조건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두 개로 보통 프랑스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조건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내가 뭐뭐 하다면 뭐뭐 할 건데, 만약 네가 뭐뭐 하다면 뭐뭐 할 텐데 라는 식으로 그 고전적인 그런 조건법에서는 문장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뭐뭐 하다면 하는 이거를 만약에 해당되는 이 표현이 C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문법에서 설명할 때 C절이라고 하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에 해당되는 요거를 C절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조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조건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이 C절의 시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인 경우에는 요것처럼 반과거를 쓰거든요. 반과거를 쓰고 그리고 이제 이 그다음 나오는 문장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법을 사용하는 문장인데 이거를 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C절이라고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절에서 조건법 활용 형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야 내가 CJ 때 트레트레트레히시했죠. 만약 내가 아주 부자라면 주 디스트리비어의 mon argent jusqu'à ne plus être que très riche라고 했습니다. 나는 내 돈을 더 이상 아주 부자가 아닐 때까지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바람직한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활용형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법 현재는 만약이라는 그 문장이 있죠. C절이라고 한다 그랬죠. 만약 내가 뭐뭐 한다면 하는 그 C절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반과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라고 하면 내가 뭐뭐 할 텐데에 해당되는 그 문장은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동사 원형에다가 ISISI 때, EONS, EZ, IN 때를 붙여줍니다. 물론 이제 다른 활용과 마찬가지로 항상 이게 그 조건법도 마찬가지로 불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이 의로 끝난 경우에는 요것처럼 의를 떼버리고 요 다음부터 ISISI 때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보면 막쉐를 이제 조건법으로 활용을 해라라고 나오면 막쉐 원형에다가 ISIS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피니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삼군 동사에 가면 이제 불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이 나오고 그게 이제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수부종티프라고 해서 접속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접속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이나 상상을 표현하는 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Je ne veux pas que tu sortes 됐습니다. 나는 이게 v가 불로아가 동사라는 거 여러분이 지금 3학년, 3, 4학년이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건데 뭘 원하지 않냐면 tu sortes. 네가 밖에 나가는 거를 외출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문장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접속법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동 드부아 가면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본 명령법이죠. 그렇죠? 에쿠슈도아 또 빨리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접속법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3인칭 복수에다가 3인칭 복수를 일단 만들고 거기에서 은때를 뗀 다음에 ES, EONS, EZ, 은때를 붙이는 것이 접속법 그 만드는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프랑스어에는 불규칙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바크 에트크가 불규칙인데 아바크 동사 에트크 동사를 접속법으로 만들 때는 이런
자기만의 특별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에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 뒤에 일레, 누제용, 부제이에 일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에트거는 수아가 되거든요. 주수아, 뒤수아, 수아, 누수아용, 부수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알레니, 페거니, 뿌부아거니, 물러가니, 사바거니 전부 다 이제 불규칙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접속법 형태를 억지로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트르 동사의 접속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끌라 폭스 수아 아벡두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속법이면서 또 이거 자체가 약간 그 3인칭 그 명령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인칭 명령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쓴다기보다 여러분의 사극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그 상황에서 쓴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은 직접 명령 안 했잖아요. 너 물 가져와 이렇게 하지 않고 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특히 왕이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이 들어오게 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 일종의 명령법인데 굉장히 문어체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는 정말 좀 황당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지금 여러분이 물을 가져오게 하라 하면 제가 지금 제 정신이 지금 제 정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아주 특수한 맥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도 이제 접속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클라폭스 수아벡두아는 여러분이 이 인물을 보면 아마 여러분이 SF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억을 할 거예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렇죠. 포스가 너와 함께 하기를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프랑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클라폭스 수아벡두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간단한 표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나온 것과 똑같은 표현이죠. 주누브 바크티 속드스스와 네가 오늘 저녁에 외출하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 접속법을 썼습니다. 일포크 부자게띠에 느낌이었습니다. 자,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일포크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포크 다음에 여기에도 접속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문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접속법 만드는 거는 아까 말로 설명했지만 일단 눈으로 보면 조금 더 여러분이 편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3인칭 일단 복수를 여러분이 일단은 활용을 해보고요. 현재입니다. 자, 3인칭 복수 현재로 활용을 하고 의엔때로 보통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엔때를 날려버리고 이 나머지 부분에다가 의스, 이ons, 이z, 의엔때를 붙이면 됩니다. 이러면 접속법 현재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거는 아까 얘기한 그 접속법에서 지금 불규칙으로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아주 괴롭겠지만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대명사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뭐 주어 인칭 대명사니 직접 목적 대명사니 간접 목적 대명사 같은 거는 뭐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생략을 하고요. 그 대명사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내가 문법을 배울 때 제일 괴로웠던 게 관계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왜 괴로웠는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우리나라 문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나라 한국어에는 관계 대명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서양식의 관계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국어에 없거나 거의 이제 그 존재 가치가 굉장히 약한 게 외국어에 이제 더 그 강조가 된다면 그 부분을 특히 외국어로서 다른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제일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 대명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끼끄꾸아동 우라는 이 관계 대명사는 변하지 않는 거고요. 르켈, 라켈, 레켈, 레켈 이거는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걸 쓰는가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는 도대체 왜 쓰는가? 프랑스어는 아마 이게 서양어가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반복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프랑스 학교에 들어가서 작문을 하잖아요. 그렇죠. 작문을 하는데 작문을 선생님이 점수를 매길 때 가장 감점 요소, 물론 이제 문법 같은 거가 틀리면 당연히 감점 요소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큰 감점 요소는 뭐냐면 같은 단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어로 된 문장을 보면 이제 아주 이제 초급 단계를 넘어서는 문장들을 보면 물론 뭐 작가가 쓴 문장들을 더 그렇고요. 반복
하는 단어를 최대한 피하는 거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어를 자꾸 반복을 하면 애기가 말하는 거 같잖아요. 애기들이 말할 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제 이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 언어 사용의 태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반복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왜 반복을 그토록 피하는 걸 싫어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 문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문장에도 너무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저 사람 참 어휘 부족하구나 하는 분야를 받겠지만 서양어, 프랑스어만큼이나 프랑스어뿐만 아니고 서양 언어가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양 언어만큼 반복을 그토록 피하라고 반복을 꼭 아주 극도로 피해야 좋은 문장이다라고 평가를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일라프게이르트란 그는 기차를 탔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르트랑박대 아디제어가 있습니다. 기차가 10시에 출발합니다. 지금 문장이 두 개인데 트랑트랑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짧은 문장인데 여러분이 그걸 그냥 하나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자꾸 트랑이 나오니까 좀 애가 말하는 것 같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에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말 그대로 관계는 서로를 이어준다. 서로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어준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앞에 문장 트랭이 두 개니까 하나를 없애죠. 그렇죠? 하나를 없애버리고 지금 트랭이 앞에 뒤에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끼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il a pris le train qui partait à 10heures.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장에 보면 il a pris le train, j'ai raté le train 했어요. 그래서 보면 그는 기차를 탔습니다. 나는 그 기차를 놓쳤습니다. 자, 트랭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앞에 문장하고 차이가 이 트랭 반복에서 두 번째 문장에서 이번에는 직접 목적 보어의 위치에 왔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이거를 직접 목적 보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직접 목적 프랑스어에서 직접 목적 보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직접 목적어라고 할 때는 우리나라 조사로 을르로 이렇게 을르를 붙여갖고 표현하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100%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번역을 하면서 약간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 을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 여러분 직접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직접 목적어, 직접 목적 보어, 직접 목적어의 위치에 왔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끄로 해요. 그래서 아마 관계대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끼끄를 많이 쓸 것 같은데 끼는 주어, 끄는 목적어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하나로 이렇게 바꾸는데 탱탱 반복되니까 뒤에서 트라잉이 목적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날려버리고 끄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il a pris le train que j'ai raté. 그는 내가 놓친 기차를 탔습니다. 라고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도 직접 관계대명사가 골치 아프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에도 이 관계대명사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굉장히 힘들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이 이 관계대명사 이렇게 어떤 때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알아두면 조금 복잡한 문장이라도 쉽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끼는 무조건 주어를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전치사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 간접 목적 보호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끄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전치사가 붙을 때는 끄가 꾸아로 바뀌게 돼요.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호를 나타낼 때 끄를 쓰는 경우가 있고 우는 이제 어떤 때 쓰는가 하면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거를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에서는 그냥 포노콜라티프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동은 드 플러스 명사에서 이게 어떤 경우인가 여러분 예문을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이 특히 좀 나는 까다롭더라고요. 여러분 어떨지 여러분이 문법 배울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렸을 때 배울 때 동이 되게 까다롭다는 게 지금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약데스 시아 있습니다. 이 고양이를 봐라 이런 말이죠. 그렇죠? 제 무스타슈 송 트라이롱가 있습니다. 그의 수염이 아주 깁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물론 아까 트라이처럼 직접적으로 이제 그 단어가 겹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이 고양이를 봐라라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의 수염이 아주 길다라고 할 때 어차피 고양이의 수염이니까 이 두 문장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 무스타슈라는 거는
레 무스타슈 드스 샤를 이제 이 고양이의 수염해서 그거를 그의 수염해서 세 무스타슈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 문장이 짧은데 이 세 무스타슈도 사실은 뜻이 레 무스타슈 드스 샤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세 무스타슈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 무스타슈 드스 샤기 때문에 앞에 있는 스샤하고 뒤에 있는 레 무스타슈 드스샤에서 드스샤하고 둘이 겹치게 되죠. 그렇죠? 그 뒤에 문장에서 앞에는 스샤인데 뒤에는 드스샤 이거 드하고 이제 반복되는 스샤 해가지고 명사가 겹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흑약 데스샤 동레 무스타슈 송 트레롱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 아까 르겔 라겔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때 쓰는가? 르겔 라겔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문장에 너무 많아요. 명사가 너무 문장이 너무 많아서 아까 그 표현을 한 뭐 끼라든가 꾸와 같은 거를 쓸 수가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를 때 그럴 경우에는 이 대명사가 뭘 가리키는지 모를 정도로 문장 안에 여러 명사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르겔 라겔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라 뽀무 떠드 때에 땅 레김 있습니다. 자, 감자는 야채입니다. 이런 뜻이죠. 아벡스 레김 이 야채와 함께 옹페들라 뷰에 우데 프리트 됐습니다. 우리는 퓨레를 만들거나 아니면 감자튀김을 만듭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레김이 있고 앞 뒤에 레김이 있는데 서로 겹쳐요. 그리고 전치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뭐 뽀무드 때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벡 다음에 이 앙 레김이 남성 단수기 때문에 아벡 르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하나로 만든다면 라 뽀무드 때가 있당 레김 아벡 르겔 옹페들라 뷰에 우데 프리트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이 한번 알아두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당 수이그 드방 뿌고 아벡이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앞에 나오는 그 겹치는 그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르게를 쓸지 낫게를 쓸지 레게를 쓸지 하는 식으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문사예요. 의문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관계대명사에서 끼는 주어를 가리키는 거고 끄는 목적어를 가리키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의문대명사에서 끼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끄는 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니까 이거 아마 1학년 때 처음 여러분이 의문사니 관계대명사니 배울 때 그 차이를 익혔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끼는 새끼. 자, 저 사람 누구예요?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끼는 사람을 가리키고요. 자, 깨스크스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인데 내가 1학년 때 이제 문법책에서 그 거의 뭐 처음 단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표현은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그 문장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 표현 자체를 쓰는 경우는 조금 드물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나오는 그는 사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깨스크세라는 표현은 아주 정식인 표현이고요.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그 구어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에 물어볼 때는 깨스크세라고 하기보다는 세꼬아 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뒤에 왔기 때문에 끄가 꾸아라는 형태로 강세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라는 표현 우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죠? 띠아비뚜 너 어디 사니? 라는 표현이고요. 언제라는 표현도 있었죠? 띠아기꺼 너 언제 도착하니? 라는 표현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꽁비양 그리고 꽁비행 드 뒤에 명사가 올 때는 요 표현이 있었습니다. 뒤에 꽁비행 드 너 그 남자 형제가 얼마나 되니?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사쿠트 꽁비엔 그거 얼마입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꼬망은 어떻게 이런 뜻이죠. 꼬망 싸바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표현이죠. 뿌꾸와 왜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뿌꾸와 띠에트가 있어. 왜 너는 슬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이란 뜻으로 쓰이는 그 표현 중에서 깰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문 형용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왜 의문 형용사냐면 뒤에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남성 단수일 때는 깰, 남성 복수일 때는 깰, 여성 단수일 때는 깰, 여성 복수일 때는 깰입니다. 발음은 전부 다 깰, 네 개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명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냐, 남성이냐, 복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 뜻은 어떤입니다. 뛰셔야지 깰 후다음에 너는 어떤 길을 선택하니, 어떤 길로 갈 거니? 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시간이 지금 조금 남았으니까 뭐 이것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소유 형용사라는 거 있죠. 그렇죠? 소유 형용사. 나의로 해석이 되는 거, 너의, 그의, 우리의 하는 거. 여러분 소유 형용사 여러분이 열심히 외웠던 거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소유 형용사이기 때문에 수식하는 명사에 따라서 명사의 성수에 따라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남성 단수는 몽, 여성 단수는 마, 그리고 복수는 매였죠. 그렇죠? 몽마, 매, 똥따떼, 쏭싸세 하는 식으로 수식하는 그 명사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나의 것, 그래서 소유 대명사라 그래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쓸 때 이것처럼 르미앙, 라미엔, 레미앵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나의 것이 남성 단수냐 여성 단수냐 복수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거니까 한번 형태 대충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소유 형용사에서 소유 대명사를 사용한 문장을 한번 본다면 셀렉 샹송하면 그것은 그들의 노래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그들의 것으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를 표현을 하면 랄레가 됩니다. 왜냐하면 샹송이 지금 여성 단수잖아요. 그래서 라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 그 직접 화법, 간접 화법 하는 거는 지금 시간이 조금 1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에 수업 시간에 직접 화법, 간접 화법 문장이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돌아가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롱티프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수업 시간에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런 문장이 나오면 같이 한번 문법적인 상황도 같이 복습을 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내가 여러분 두 팀이 아주 발표를 잘해줬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프랑스와 모리악의 어떤 작가 일생과 그리고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에 바로 해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 준비해 오라고 부탁한 학생들은 수요일 날 읽고 해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